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오늘 23년 국가직 7급의 6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가 조금 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문제들은 좀 빼고도 풀고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세요. 일단 6번의 립스키의 일성관료제 이론 나왔죠. 너무 중요한 이론이고요. 또 문제가 굉장히 잘 출제가 되어서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선 관료가 재량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일선 관료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은 당연히 집행현상의 특수성,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관료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일선 관료들이 실제 처해 있는 업무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부족한 자원, 모호한 역할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민원인들이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위협하고 도전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업무 환경에 처해 있죠. 그래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일선 관료들이 어떠냐? 시민들을 좀 분류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을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공격자들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에게 덜 공격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좀 잘해주고, 덜 공격하지 않고 더 공격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좀 정형화되어 있는 집행을 한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분류합니다.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3번은 X가 되고요. 4번, 일선 관료는 정말 스트리트 레벨에서 국민들을 만나는 관료들이죠. 정부를 대신해서 시민들에게 정책을 직접 전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복지 공무원들 많습니다. 이들이 일선 관료들인데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에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데 업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일선 행정 환경에서 열심히 이렇게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 일선 관료들의 업무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식의 결론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입니다. 자, 7번 문제 갈게요. 집권화와 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보통 집권화는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상위로 집중되는 형태가 되죠. 보통 규모가 큰 조직보다는 작은 조직의 경우 집권화가 되기가 훨씬 쉽고요. 신설 조직이면 여러분 민츠버그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저 조직이 딱 탄생을 하게 되면 신생 조직이 탄생하게 되면 그럴 때에는 조직이 막 새롭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권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고요. 집권화가 되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분업도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일사불란한 작업 환경의 운영에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술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표준운영 절차에 반영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분업화되어 있는 조직에서 집권화가 되었을 때 작업 기술이 상당히 전문화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비의 절감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분권화는 업무의 수행이 좀 탄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죠. 분권화는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분열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분권화되면 업무를 각자 다 알아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기관들이 중복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분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분권화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집권화에 대한 내용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문제의 틀린 선지는 4번, 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8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넘겨볼까요? 자, 만족 모형에 대한 비판. 아시겠지만 만족 모형은 인간의 합리성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죠. 제한적인 합리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합리포괄로 진행할 수는 없다. 적절하게 그냥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합리성만을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책임에 대한 회피의식, 보수적인 사고가 지배적이라면 뭐 그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혁신을 이끄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고요. 만족에 대한 기대순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획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족에 대한 기대순을 완전히 명확하게 규정해서 정해진 절차대로 의사결정이 진행되도록 만들어주는 건 합리포괄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조직 내 상하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권력적인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조직의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 있죠. 상하관계에서 권력 측면이 나타나는 권력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이거는 보통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에서 그러니까 조직 내 상하관계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에서 권력관계가 나타난다.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귿이 설명하는 건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예를 들어서 회사 모형. 그죠? 가장 이게 보통 회사 모형에 대한 그러한 비판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인데요. 회사 모형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조직 내 상하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권력적인 측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만족 모형은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에서 나타나는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영향력 간과에 대한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X. 일반적이고 가벼운 의사결정과 달리 중대한 의사결정은 합리 모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2번 기억, 의리을이 됩니다. 자, 9번은 추세 연장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정책을 분석하는 여러 개의 기법들이 있죠. 그 여러 개의 기법들 중에 과거의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딕트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프리딕트의 기법 중에 하나가 추세 연장 기법입니다. 경험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계열성, 앞으로의 트렌드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한 고러한 연구라고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특징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이론적이거나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관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통해서 미래 사회의 상태를 예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지속성, 규칙성, 자료의 신뢰성, 타당성의 가정이 충족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다. 주로 시계열의 자료가 사용이 됐다. 정답이 되는 게 2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동평균법이나 지수평활법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설지에도 써놨지만 요건 추세 연장의 기법이지만 교차 영향 행렬은 교차 영향 분석에 사용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적 컨젝터의 방법에서 사용이 되는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얘가 틀려서 2번이 틀린 선지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러면 이동평균법이나 지속평활법을 다 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추세 연장이라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예측하는 기법들은 주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요 정도. 그래서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9번은 해설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 정도로 가볍게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들어갈게요. 리더십과 팔로워십 이론. 리더십 이론은 리더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그 리더를 추종하는 추종자, 팔로워십 이론에 대한 문제가 국가직 7급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설지에도 상세하게 써놨는데 우리가 켈리란 학자의 이론을 다 본 적이 없잖아요. 7급이기 때문에 출제가 된 거예요. 켈리란 학자는 팔로워십, 그러니까 팔로워들에 대한 이론들을 설명을 했는데 실제 팔로워들이 소외적인 형태의 추종자도 있고, 그 다음 수능적인 형태의 추종자도 있고, 수동적인 형태의 추종자도 있고, 효과적인 추종자도 있고요. 그리고 실용적 추종자도 있다. 그래서 추종자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합니다. 4가지가 아니에요. 실제 그들 중에 소외형의 팔로워십이 가장 위험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맞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정말 너무 짜증나게 이론을 외운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설명했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가지가 아니라 5가지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고요. 블레이크와 머튼 아시겠지만 생산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 모두 다 높은 팀형, 단합형이 가장 최고의 관리 방식이라고 설명했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 상황 적응적 리더십 모형의 주창자, 피들러, 리, 직, 과 기억하세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직무 권력, 과업의 구조 이렇게 3가지 현재 변수가 중요한 상황 요소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리고요. 요게 직입니다. 리, 직직 이러시면 안 돼요. 직무 구조가 결과적으로 과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딕을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 리더의 행동을 구조주도와 배려로 설명하면서 가장 훌륭한 리더의 유형을 중간 정도의 구조와 배려를 갖춘 균형 잡힌 리더의 행태로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둘 다 뛰어나야 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더십 연구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 중간 정도 수준의 구조와 배려를 갖췄다라는 것은 사실 그닥 균형 자체인 리더가 아니거든요.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의 결과는 블레이크 버튼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행동을 구조와 배려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제일 훌륭한 리더는 구조도 가장상, 그다음 배려도 가장상, 중간 정도 수준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다 상급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문제의 정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좀 익숙해지면 좋겠는 게 켈리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켈리 같은 이런 문제의 특징은 지금 안 봤었던 내용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여다본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모 제끼고요. 니은하고 디귿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문제는 기억을 빼고 난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보게 되는 문제들도 대부분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일 거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 거에 막 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는 걸 보다 정확하게 아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11번부터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봅시다. 안녕.